지금까지도 뭐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또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방송 보시면서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 좀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 지역을 화성 구리까지 네네네. 하겠다라고 이제 국토부 장관 입에서 네네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만간 할 것 같은데요.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시죠? 그래서 네. 최근에 그 청문회인가요? 그 국회 그 국무회의 하는 거 봤는데 뭔가 이렇게 그 질문을 야당 의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얘기하면 혹시 안 보셨죠? 봤습니다. 봤어요? 왜냐면 차관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은 이제 이렇게, 가셨으니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네. 꽉 잡고 이끌어가던 그렇죠. 분야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공석이니까 그쵸. 지금도. 그래서 이제 두드려 맞으러 나왔죠. 네. 김은혜 의원이랑 맞아요. 하는 것도 좀 받고 했는데. 근데 뭐 답변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국토부 장관을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웃기만 하시거나 아니면 화내시고 그러셔서 이분이 또 그 잼버리 하셨던 분 아니에요? 잼버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잼버리 했던 분, 네. 했던 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네네. 잼버리 했던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풍선 효과가 퍼지니까 구리 이제 또 화성이 이제 동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리 화성 동탄을 이제 또 이제 지정을 하겠다. 아마 이제 좀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구리나 이제 동탄 쪽에도 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몰리다 보니까 이제 호가를 뭐 1억씩 올렸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이제 그런 데도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서 사람들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규제 지역으로 확대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조만간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게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쓰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 거래한 거는 토지거래 허가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하실 거면 이제 계약서 까고 계약금의 5%도 안 돼요. 10% 이상. 그러니까 10%는 반드시 입금을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되더라도 이제 그 계약이 유효가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15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제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하려고 봤더니 네. 이제 아주 작은 주택을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을 아주 상속 지분을 아주 조그맣게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토지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빨리 팔려고 해도 이게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뭐 계약을 포기했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는 정식 계약 토지거래 허가에서 약정서를 먼저 쓰거든요. 왜냐면 토지거래 구청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약정서를 쓰고 계약을 하기까지가 이게 그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오래 걸려요, 오래. 빠르면 2주, 이제 길면 3주 걸리는데 3주 정도 걸리니까 이 기간에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정서를 써고 계약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만 묶여버린 게 아니라 투기과외지구로도 묶여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과외지구로 문제가 묶이면 뭐가 문제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주 10년 보유자만 물건을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 물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까지는 그런 일반 매물 내가 5년 거주 10년 보유한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물건을 사더라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투기과외지구로 묶여버리니까 갑자기 이게 그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물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토지거래 허가 전에 그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신청을 했다 해서 이제 그게 허가까지 받았다. 근데도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논리가 뭐냐면 그 약정서는 정식 계약이 아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식 계약서 쓰고 10%를 낸 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약정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했더라도 그 계약이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못 해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 그 재건축을 사신 분들은 내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으려고 한 거지 그거를 현금 청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국토부에 따져도 정확한 뭐 내부 규정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의 이제 기본 취지가 계약서 쓰는 거랑 10% 계약금을 내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듣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니까
또 거기에 또 뭐 행정소송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자체로 인한 혼란도 있고 그 네. 토지거래 허가를 너무 늦게 3주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죠. 예, 한 4, 5일, 3, 4일 안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근데 그렇다 3, 4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토지거래 허가하고 이게 왜냐면 또 이런 문제가 뭐냐면 15 대책이 너무 그냥 급작스럽게 발표하고 바로 시행이 됐잖아요.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5일 후에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5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안에 만약에 그 계약서를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약정서까지 썼으면 사실 정식 계약으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식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좀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굉장히 황당한 지금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전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 최근에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이 그 강남에도 재건축 있고 목동에도 재건축이 있었는데 얘기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투기가지구가 목동이 돼버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황당한 거죠. 내가 이제 그거를 재건축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한 건데 또 이게 5년 재당촌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5년 재당촌이 원래 뭐였냐면 아파트 청약할 때 이게 재당첨이 이제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재당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합원들도 그 5년 재당첨에 해당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재건축이 2개니까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경우에 5년 사이에 그게 2개가 동시에 나버리면 이제 이게 재당첨 제한 규정 때문에 하나만 인정이 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은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투기과열 지구가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노원구의 이제 끝자락에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부터 관악구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 경기도에 있는 12개 단지 중에 12개 지역 중에 끝자락에 있는 단지들도 이런 규제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기과열 지구는 사실은 지정을 안 하는 게 맞았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조정지역까지는 모르겠는데 투기과열 지구는 이제 같이 이제 3개를 묶어서 지정해 버리니까 사실 이런 굉장히 부작용이 굉장히 커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정책을 내셨던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지역의 면밀한 차이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인도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기과열 지구가 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아까 그 재당첨 제한 규정도 있고 조정지역은 또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출도 훨씬 더 강화되는 거고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가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조정지역은 문재인 정권 때 새로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뭐가 있고 전문가인 저도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인들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진짜 무슨 수능 대입 공부하듯이 이제 공부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제 재산에 많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지금 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됐으니까 거래 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거 기사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또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또 부담보 증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여처럼 이제 금전이 오가는 것도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면적 이거는 또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청량리에 있는 주상복합이 대지 지분이 작은 거예요. 조그마한 주상복합. 네. 그래서 그게 면적 규정이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에 그 주거지역 6제곱미터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지분, 그러니까 대지 지분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용 면적이 아니라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 볼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숫자를 다 외웠습니다. 네, 외웠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주상복합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지역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피스텔도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 원래 원칙적으로 되는 게 맞는데 요번에 그 15 대책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빌라는 아예 빠진 거예요. 다세대 주택은. 그러니까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오피스텔 중에 여러분 되게 유명한 오피스텔 있죠. 예를 들면은 타워팰리스 또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것도 오피스텔 있습니다.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하이페리온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목동 하이페리온도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가인데도.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요번에 그 장원영 씨가 샀던 그 빌라 있지 않습니까? 140억인가? 연립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닐 거예요. 장원영 씨가 이번에 전에 현금으로 한남동에 있는 그 주택을 샀어요. 고급 빌라를 샀는데 그런 것도 토지거래 허가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그런 틈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토지거래허가 아니란 얘기는 말 그대로 전세 끼고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제 말 듣고 또 이런데 오피스텔 막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틈새 시장에 이제 풍선 효과가 충분히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웬만한 연립 빌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강북에 있는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보다도 훨씬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된다.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가 이게 또 중요한 게 그 내가 이제 1주택일 때는 기존 주택을 몇 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입주는 이제 4개월 이내 이제 입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부나 가족이 이제 세대원 모두 다 입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빠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뭐 이제 내가 이제 뭐 회사가 너무 멀거나 이런 예외 사유가 좀 있거든요. 예외 사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인정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해외로 뭐 가거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4개월 이내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요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실제 사례인데 부동산에서 원래 토지거래허가 하면은 바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전세를 껴있는 물건을 사고 이제 매매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입주하는 걸로. 근데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불법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계약은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매도인이 이건 불법이니까 원래 내가 10억에 판기로 했는데 그게 만약에 15억이 됐어. 그러면 매도인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돈 더 내놔. 안 그러면 계약 안 해. 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냈네. 약속을 이행을 안 해도 할 말이 없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예상을 하건데 토지거래 허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문제점 중에 뭐 틈새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게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결혼을 되게 장려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그러니까 5년 거주 10년 의무 있지 않습니까? 1주택자.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거를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5년 거주 10년 보유 물건이 안 돼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입주권을 못 파시는 분들이 위장 이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하신 분들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붙이면 또 되니까. 근데 그거를 또 면밀히 뭐 조사하겠다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니 뭐 이렇게 불필요한 거를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 피곤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두가 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데, 그렇죠. 그럼 정작 목적 달성은 했냐? 그렇죠. 집값 안정의 관점에서 아니거든요, 진짜. 근데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생이별 시키고 이혼시키게 하고 뭐 하는 거야? 사람 범법자 만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어쩌자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뭐 하는 거지?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은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핵심적들 물건 없어요. 없어요, 진짜.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터 달라들려면 또 이렇게 올리고 뒤로 빼고 계약 안 한다고 하고 취소하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도 마땅히 팔고 갈 데가 없는데 물건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물건이.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호가만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간간히 나오더라도 이제 최고가로 거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 낀 물건을 또 못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입주 할 수 있는 물건만 하니까 내 전세가 껴있으면 또 못 팔아 이거를. 그럼 이제 이걸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입자한테 굉장히 이제 사정 부탁해서 내가 이사비 줄 테니까 좀 나가 주실래요?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가겠다 하면은 이제 나가서 또 그 물건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세입자가 막 과도하게 갑자기 막 한 5천만 원 주세요. 그렇죠. 그 금액으로는 못 나가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 버리죠. 그러면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돈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뭐 아예 안 팔어. 그때까지 안 팔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세입자랑 또 집주인은 또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소송하고, 또 이제 집에 또 우리 2+2 했을 때 2년 이제 실거주하기로 들어가기로 해놓고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그거를 또 밤에 가서 체크해보고 또 이제 소송 걸고 과태료 맞고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겠냐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럼 그렇게 해서 전세가 안정이 됐냐? 그렇죠. 더 올랐잖아요. 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 한 짓이냐.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에브리바디 윈이 아니라 에브리바디 루저.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루저. 다 슬퍼져. 다 힘들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강의 잘 안 하는데 이번에 그 단독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단독 강의를. 그래서 이제 언제 하냐면 11월 21일 이제 저녁 7시 역삼동에서 하고요. 현재 잠재된 리스크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될까? 그다음에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또 같이 연결해서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외 자산 시장 예측도
제가 좀 외람되지만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포트폴리오 제 것도 좀 일부 공개할 예정이에요. 네. 깐다. 네, 어느 정도 그냥 얘기할 얘기고. 저는 근데 후레인TV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2부 대응 전략과 투자 전략. 그래서 비과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왜냐면 이제 세금이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82.5% 내면 남아도 남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안 내려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전략을 짜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별 투자 전략 및 유망 지역도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부동산은 실제 이제 제가 이제 회원들 이제 상담해서 이제 실제 사들였던 물건들도 좀 일부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잠재된 리스크는 무엇이며 이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내 집 마련 및 경제적 자유를 위한 로드맵을 좀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이 강의를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강의장을 큰 걸 빌렸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될지 그렇죠. 특히 여기 2부를 네. 보면 좀 네. 힌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바뀌니까. 계속 규제 해 나갈 네, 네. 건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때의 기억이 네. 싹 지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나는 문재인 때 했던 실수를 네, 네. 좀 안 하면서 그렇죠. 그때보다 좀 더 자산을 크게 그렇죠. 불리고 싶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힌트들을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강의를 누구 거 이렇게 참고하지 않아요. 제 오리지널티를 강조를 많이 해서 저는 방송도 이제 오전에도 카톡에서 얘기했는데 남의 방송은 잘 안 들어요. 왜냐면 남의 방송을 들으면 그 은연중에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리지널티를 좀 강조하려고 제 방송을 다른 사람 방송을 잘 안 보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제 강의 역시도 어떤 걸 뭐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제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여서 아마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 제 오리지널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전혀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약간 독특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맞든 틀리든 떠나서 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의는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최진권 대표님 강의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네. 왜냐면 네. 되게 뭐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세요. 세고 재밌다. 실제로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유튜브하고 또 달라요. 그럼요.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만 없으면 세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되게 교회 오빠 같이 생긴 아저씨가 엄청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무서워. 망고생은 재밌잖아요. 맞아요. 원래 재밌으신 분이니까. 원래 재밌어. 근데 강의도 재밌어. 그치, 근데 교회 오빠는 그냥 교회 오빠처럼 얘기할 것 같은데 엄청 이게 굉장히 강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맞아요. 되게 텐션이 또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입금이 돼서 그런가 그렇죠. 텐션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되게 좀 반전이었다? 네네네. 약간 반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원래 반전 매력이 또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게 평가해 줘서. 그래서 팬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 이게 좀 정체가 돼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용수철 이론 누르면 일시적으로 눌리지만 그게 더 부작용은 더 크게 반발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반발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반발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요새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원화 자산을 가급적 달러 자산으로 바꿔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1,450원까지 보는데 모르겠는데 사상 최고예요, 최고. 1,460원. 사상 최고. 사상 최고. 환율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환율 1,400원일 때 난리 쳤거든요. 큰일 난다고 우리나라. 근데 요새는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다. 그죠? 굉장히 심각하다. 환율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지금 주식이 워낙 좋아서 분위기가 약간 취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냐면 원래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지금 수출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달러 지금 수출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어서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원화 가격이 아무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인들도 외국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를 봤을 때 워낙 폭락이 예정돼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있다.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있고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돈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잖아요.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취약계층 2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방 소도시 살리겠다고 무조건 뭐 소멸지역 인구 소멸지역 뭐 10만 원씩 주겠다. 뭐 광주의 학생들한테도 뭐 10만 원인가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다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폭락하겠구나.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이제 또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달러가 유출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사실은 달러가 지금 그 달러 약세예요. 달러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더 크게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원화를 달러 자산에 바꿔놓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거기에다 또 하나 뭐냐면 사람들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서학개미 아시죠? 네.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 많이 하고 달러 자산을 많이 지금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시정지가 되면은 이게 진짜 집값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정인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GDP 우리나라 그 부동산이 차지한 비율이 GDP에서는 5%지만 일반 이게 파생되는 것까지 하면 15에서 2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인테리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이사업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법무사, 중개사 뭐 엄청 많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시멘트가 정말 최저로 시멘트가 이제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건설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건설 경기가 죽고 경기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물 경기는 정말 바닥이에요. 실물 경기.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그 선배를 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수입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오르면 수입에서는 되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IMF 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정말 힘들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실제로 그쪽 업종에서 파산해서 자살하신 분들 계시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상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죠? 다 임대문이. 텅텅 비어있어요. 다 임대문이에요. 또 재밌는 거는 상점이 운영되고는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안 써요. 그냥 구경만 해. 그렇죠. 트렌드가 약간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 굉장히 안 좋고 기업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뭐 잘못하면 그냥 다 멈춰.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철거한 데까지 예전에는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를 지금 한 그 인허가 때문에 한 3, 4개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지금 하더라고요. 그 관계자분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러면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금리를 또 낮추면 환율이 더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환율 낮추면 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로 예상하니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다. 계속 이렇게. 쫑재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을 이제 많이 받아서 이제 한계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계속 힘들어지는 거고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 와중에 뭐 하고 있냐? 고신용자들한테는 어떻게 한다? 대출을 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한테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죠?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거꾸로 돌아. 그러니까 그 고신용자가 부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능 8등급이 서울대를 가고 수능 1등급은 지방대를 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도 진짜 한심하게 바라볼 것 같아요.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전부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은 개인의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달러 자산에 좀 묻어두셔라.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고. 그걸 연초부터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은 그 달러 자산을 이제 바꾼다는 거는 진짜 그냥 달러만 바꿔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 자산으로 이제 그걸 바꿔놓는 거죠. 맞아요. 미국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꽤 수익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 네, 3% 내는 것 같아요. 수익 내는 사람이 3%라고. 그렇죠. 그게 저희 잠깐 기사 보니까 요번에 그 주시장이 되게 화랑이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이 주시장으로 마이너스를 냈다는 거예요. 정작 까보면. 그러면 누가 벌었냐? 그러니까 통계에 보면은 3천만 원 이상을 번 사람이 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쉽나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번에도 또 고점에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펌프질 하니까 국내 주식 해야겠다. 심지어 뭐 70대 할머니도 뭐 주식 한다. 이런 얘기가 슬슬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뭐 계속 뭐 5천 간다, 7천 간다 하는데 사실 그럴 때가 좀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국내 주식도 있었지만 비중을 많이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익을 내고 축소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국내 주식도 어느 순간 좀 이제 곡소리가 날 수도 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부동산 하락보다 주식 하락하는 거 더 못 견디실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은 내가 그렇게 눈에 팍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주식은 계좌가 막 실시간 눈에 보여요. 10%에 막. 그리고 내 돈이 원금이 까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저도 힘든데 투자자가 아닌 분들이 그거를 지킬 수 있겠냐.
저는 못 지킨다고 봐요. 맞습니다. 손이 그냥 가요. 매도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내 돈이 1억 넣어놨다가 갑자기 7천이 되고 5천이 되지 않습니까? 패닉 상태에 빠져요. 손이 그냥 간다니까.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코로나 때. 진짜 미친 듯이 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냐 도대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 이제 오히려 그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진짜 고수인데 그게 말이 쉽지. 말이 쉽지. 그게 할 더 수 빠질 있냐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제 말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국내 주식은? 계속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을 띄우려는 어떤 의도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어깨까지 오지 않았을까. 어깨. 그때 얘기했듯이 뭐 기린처럼 뭐 목을 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 저는 많이 뺐어요. 국내 주식은. 해외 주식도 일부 수익 난 건 좀 약간 좀 쟁겨놓은 상황이고요. 현금 달러로? 달러로 좀 쟁여놓고. 워런 버핏 같네요. 또 기회를 좀 노려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항상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때가 뭐 얼마 간다 이렇게 막 증권사 보고서 막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7천 얘기 나오는데 7천. 그때 제일 위험해요, 진짜로. 여러분 이제 투자 오래 해보니까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 말. 지나고 나면 제 말 다 맞잖아요. 허투루 듣지 마세요, 진짜.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뭐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뭐 진짜 하고 싶은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시든지. 현금을 다 넣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비투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투. 괜히 비투했다가 오른다고 해서 더 오르다가 괜히 큰 코 다칩니다. 진짜. 저도 뭐 주식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혈압클림도 있고 뭐 손주부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을 추천도 해주시고 막 하시는데 딱 제가 그냥 제 스타일에 맞는 것만 딱 조금 소액으로 다 날려도 되는 정도로만 이렇게 소액으로만 조금씩만 해보는 거지. 사실 뭐 말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코인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냥 날려도 되는 정도로만 그냥 하는 거지. 이거를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혈압클림은 뭐라 하세요? 더 오른다고 그래요? 좀 더 갈 것 같다고 합니다. 좀 더 갈다? 저도 이제 어깨까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조심해야 제가 좀 빨리 얘기한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좀 더 빨리. 왜냐면 빨리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남들이 안 그럴 때 빨리 얘기한 스타일이라도 해서 그래서 저는 좀 아무튼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투자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2년 2플러스 투자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아파트 분양은 3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거주 특약에 이중 가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세를 3년으로만 딱 정한다. 왜냐면 2년 하고 갱신권을 써버리면 내가 3년 안에는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3년 내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실거주 유예기간이. 왜냐면 당장 못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4년으로 맞추던지. 그렇잖아요. 2플러스2. 그러니까 전세를 한번 놔도 그 전세입자가 2플러스2를 하면은 그 3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처벌받으니까 아예 그러면 이제 거주를 3년 동안 해라. 이건 계약의 자유니까 3년 하고 또 갱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박탈되는 거예요. 갱신 청구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이제 하고 대신에 가격을 내가 많이 깎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중 가격.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3년 거주. 그럼 2플러스2가 아니라 그냥 3년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것도 이중 가격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세 가격. 그래서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조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3년 이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세를 한번 주면 또 이게 2플러스2가 되니까 4년이 되니까 이 타이밍도 이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3년 이내 파는 게 아니라 4년으로 바꿔야죠. 5년으로 바꾸든가. 이자비가 무조건 따라오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좀 수정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수정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지금 이게 시급한데도 안 해요. 이런 부작용이 많은데도. 숫자가 안 맞는 게 좋은데. 이게 안 맞는 거야. 5년으로 늘리거나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데 그 분쟁이 많아지면 결국은 국가적인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져보실 때 손해다. 누더기 법의 시즌 혼란. 이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법이 누더기로 썰면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시장 혼란만 왔다. 잠실, 잠래아, 뭐 3년 거주, 3년 계약 가능 등의 조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웃긴다 이거. 웃긴 거예요. 2플러스2가 아니라 이제 3년. 왜냐하면 본인이 3년 이내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3년을 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이제 유예를 한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당장 실거주를 못하면 한 이제 유예 기간을 이제 3년 정도로 이제 시간을 준 거죠. 그럼 이것도 4년으로 좀 늘리던가. 2플러스2에 맞춰서.
3년 내에 실거주를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니까 이제 2년인 거고, 분양에서 이 실거주는 토지거래 허가는 2년이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3년 이내 무조건 이주를 해야 되는, 입주를 해야 되는, 그거 기한은 아마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넣었다 빼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비과세 받으려면 그렇죠. 2년 거주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 때문에 해야 되나, 취득세 때문에 해야 되나, 양도세 때문에 해야 되나, 뭐 전혀 뭐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거 3년은 좀 진짜 안 맞는다.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 뭐 해야 5년이나 6년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예. 투투 한다면은 뭐 투투 한다. 4년 정도로 봐도. 그러니까 4년이나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4년도 날짜가 딱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낙낙하게 5년. 그래서 그 3년이 원래 그 2년 전세가 끝나니까 그래서 1년 더 유예 기간을 줘서 3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원래가. 근데 이제 2+2가 되니까 이제 그 유예 기간까지 해서 5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이거는 안 고친 거네. 그렇죠. 그것만 이제 누더기로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무에서 이게 들여다보면은 진짜 미치고 환장해요. 너무 불합리한데요? 불합리하죠. 근데 불합리한 게 뭐 이것뿐이겠어요.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불합리하고, 그렇죠. 대출 규제가 불합리하고, 그렇죠. 불합리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요번에 요새 그 세운상가 그 재개발 때문에 4구역. 난리예요. 네, 4구역. 세운 4구역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종묘 있죠.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야당 쪽하고 그 이제 여기 어디죠? 이제 문화재청 쪽인가 이쪽에서 이제 제동을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대법원 조례가 합당하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조례 삭제한 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종묘에 이제 이 고층 빌딩은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여기 조합원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잘 받고 있던 거 다 세입자 내보내고 월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도 몇 년, 거의 한 10년 이상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세운 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세계유산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이었던 거 알았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종묘가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일까? 요새 그 관광객들이 다 캐대언 때문에 그 남산타워 많이 가지. 사실 종묘 사직에는 많이 안 가지 않나? 종묘는 저 종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안 가봤잖아요. 종묘가 그 종묘 사직 있는데 그건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문 열고 제사 지내고. 근데 거기에 빌딩 하나 있으면 그게 뭐 큰데 뭐 문제가 되나? 아니 뭐 그걸 떠나서 개인의 재산권을 치는 그럼요. 거죠. 저는 그게 좀 맞아요. 제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반발해서 이제 소송까지 하겠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제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민주당에서 이제 나을 후보 아마 그 김민석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고요? 이 조합원들. 그러니까 정치인 네가 여기 재산을 갖고 있어봐라. 그렇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렇지. 네 재산이 깎이고 있는데. 그렇지. 박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종묘사직에 그게 고층 빌딩이 있는 거랑 크게 문제가 되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좌파들이 보면은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엄청나게 쓸데없는 거에 반대를 많이 해요. 진짜로.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던 거 아시죠? 네. 카이스트도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중화공업 하는 것도 반대하고. 청계천도 반대했죠. 뭐 터널 하나만 뚫는 것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원자력, 그렇죠. 원자력 하는 것도 반대하고. 인천공항도 반대하는 거예요. 인천공항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관문인데 관문. 그러니까 엄청 좋잖아요, 거기. 엄청 좋아요. 깨끗하고. 김포공항까지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경제에 1도 도움이 안 된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그 반대했던 거 다 보면은 잠실 롯데타워도 반대했던 거 알죠? 잠실 롯데타워도. 근데 다들 반대했었어요? 반대했었어요, 잠실 롯데타워. 그럼 그냥 부동산 사업인데 왜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말은 뭐 비행 사고가 난다, 뭐 어쩐다 해서. 근데 선동 당한 사람들은 처음에 저도 뭐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잠실타워 치니까 그다음에 그쪽에 물 빠진다. 석촌호수에 물 빠진다. 한창 얘기 많았잖아요. 가라앉는다고. 가라앉는다고.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그 개장했을 때 안 간다. 안 간다고 막 맞아요. 침식된다고 막. 맞아요. 그게 다 선전선동이에요. 무너진다고 막. 맞아요. 그랬던 거 같고. 근데 잠실타워 보면은 우뚝 서가지고 저 멀리서도 저희도 이제 잠실타워가 우리 집에서 보이니까 집에 올 때쯤 되면은 잠실타워가 딱 보이는 거예요. 멋있죠. 예전에는 국회의사당이 예전 살 때는 국회의사당이 보였는데 그럼 잠실타워가 보이면 저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진짜. 이제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치.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 트럼프도 와가지고 저 빌딩 멋지다고. 그 우리나라 이게 어떤 상징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왜 반대하지? 청계천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버스 환승제도 반대하고 그렇잖아요. 원자력도 반대하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 게 먹거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그걸 왜 반대하냐고요. 조선소도 반대하고 다 반대 다 반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전에 그 개포 주공 아파트에 헌동 남겨놔라. 존치. 존치. 옛날 집 그거 남겨놔서 뭐하냐. 마곡지구에 무슨 소금 그 하나 뭐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흙물 같은 거. 그게 옛날에 소금 공장인가? 그거 하나 남겨놔라. 그렇지 아직도 있어요 그것도. 마곡에. 있을 거야 아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옛날에 신발트리하고. 신발트리 아시죠? 네, 신발트리. 거기다가 서울로라고 하나? 그게 서울의 경쟁력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롯데타워가 더 좋지 않을까요? 관광객 유치나. 그러면 외국인들 왔을 때 신발트리 보러 가겠어요? 아니면 롯데타워로 쇼핑하러 가겠냐고요. 정작 근데 또 지어지니까 전망대 가서 셀카 찍고. 그럼요.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니까. 뭐지? 그리고 어디야 그 카이스트도 반대하고. 네. 카이스트가 우리나라 또 과학의 또 선두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 반대 다. 뭐 어쩌라고. 돌아가자.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초가집 찍고 조선시대를 너무 좋아해. 근데 조선시대가 정말 좋은 사회였냐고 봤을 때 저는 정말 최악의 사회라고 봐요. 조선사회는 최악의 사회였다. 왜냐면은 그 같은 민족끼리 노예가 있는 게 진짜 흔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노예로 부리고 실제로 노예 자식들을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런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었냐. 진짜 묻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조선시대가 정말 좋은 세상이었냐. 아니면 이승만 정권 이후에 개화한 게 훨씬 더 좋은 세상이었냐. 여러분들 돌아가려면 조선시대로 가겠어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과거의 유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유물론에 또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유물론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다르다. 기본적인 이제 우파 성향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상속증여세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두바이가 상속증여세가 없다 보니까 두바이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두바이, 미국, 캐나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가 없으면 많은 외국인들도 들어올지 않을까. 그만큼 돈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없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두바이에서도 부자들을 원해서 다 그렇게 상속증여세고 유치하는 거잖아요. 너무 심각하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60% 뭐 떼면은 사실 남아도 남는 게 아니다. 거기다 뭐 양도소득세 뭐 3주택부터 82.5% 떼면은 이게 뭐냐? 남는 게 아니다. 남아도 남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이래. 제주도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마약 발견되고 있죠. 마약. 다 우려했던 거잖아요. 다. 마약류가 뭐 한 달 반씩 나오던데 요새. 계속 나오던데. 계속. 크고 작은 게 계속 나오던데. 그거 뭐 하냐고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우리나라 마약 충전국인데 이제 어떻게 됐나 큰일 났어. 우리 옛날에 대치동에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마약 음료 건네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누가 마약 음료 해서 중독시켜도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려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 그냥 나는 내가 그렇게 한다? 재난지원금만 받으면 돼. 어쨌든 그런 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도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주제 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반포 주공 1단지 이제 재건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에 어마어마하게 몰렸다. 이렇게 현금 부자가 많다. 많다. 이렇게 현금 부자. 왜냐면 이게 당첨만 되면 한 2-30억 이제 버니까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위치 진짜 좋다. 그렇죠. 반포 1단지 위치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돈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아니 사채 쓴다. 왜 사채를 쓰겠냐? 로또니까. 로또기도 하지만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대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출 안 받아서 사채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댓글이 있었으면 누가 대부업가가 대출 받아갖고 부동산 사냐. 네네. 봐라. 네. 그러니까 이 사채가 이제 진짜 막 조폭들이 있는 사채가 있고 이제 중금리로 쓸 수 있는 사채, 뭐 팔고에서 일반 사채가 있는 거죠. 일반 뭐 대부. 사남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업체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사채라도 끌었습니다. 30억 차이. 왜냐면 당첨만 되면은 이제 되니까.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 게 여러분. 이게 반포주고 이게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1등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분양가를 높게 못 받으니까 낮게 받으니까. 그러면 이 극소수의 몇 명을 위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냐. 왜? 이거 조합원들은 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조합원들보다 더 싸게 받아,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여한 게 아무도 없어요. 뭘 했냐고, 이 사람. 그냥 무주택 계속 유지하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세금 한 푼 낸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무주택으로 전세 살면서 전세 30억 살면은 착한 사람이고
꼬박꼬박 세금 내가면서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20억 이렇게 갈아타면서 양도세 내고 종부세 내고 재산세 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 악입니까? 무주택으로 20년 살면서 전세 30억 사시는 분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은 피해를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로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서 조합원들한테 빨리 이거를 혜택을 주면은 조합원들이 더 빨리 추진하게, 더 빨리 하겠죠. 더 빨리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일반 분양도 분양가 상한제 이상 하면은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더 빨리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냥 조합원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못 벌게 해야 돼. 그래서 뭐 기부세나 또 하는 거고. 뭐 지어. 난리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간섭하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강남 핵심적은 계속 주택이 청정부지를 치솟는 거고. 아니, 재개발, 재건축 빨리빨리 해서 좋은 집들 많이 지으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당첨된 사람들은 그냥 로또예요, 말 그대로. 로또보다 더하네. 거의 2배니까.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그렇죠. 한 사람이. 그 몇 명만 이제 되는 거죠. 몇 명만. 당첨된 몇 명만. 그러면 무주택으로 오래 이제 고생이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냐. 세금은 하나도 안 냈는데. 재산세도 한 번도 안 내고. 이게 맞나? 계속 저희가 이제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로 또 이익에 대해서 다 뜯어가고. 이 사람들은 2년 비과세면 또 어쨌든 10여까지 그 초과는 비과세 아니긴 하지만 또 장기보유 투표공제 다 해서 세금도 많이 안 낼 거 아닙니까? 차익이 돼도.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공사비. 파주도 이제 6억대를 들었다. 와. 파주도 이제 6억대. 왜냐면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4, 5억대는 힘들 거다. 이제 6억대, 7억대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외곽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7억대인 거예요. 이것저것 뭐 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7억대 이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억대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2억대 분양을 했어요. 여기가 계속 올라간다. 공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오르는 것도 있지만 공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시멘트 값도 오르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를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오른다. 이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몇 채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좀 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지방에 하나 집이 있고. 지방 어디요? 지금 경남입니다. 경남,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 집이 지금 몇 채가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네네. 서울에 그 얼마 이제 그 DH 방배가 하나 있고. 네. 그 양재동에 우성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요. 반포 일동에. 네. 빌라가 지금 그 이제 거기 두 개가 있거든요. 와. 예, 그렇게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파트 양재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8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작년 말에 끝나가지고 주택임대 8년짜리가 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해제가 된 상태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방배 5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13년도에 구입을 한 거라서 네. 그때 그 당시 1주택자 물건이라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물건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가 두 채가 있는데 네네네. 그건 현재 이제 주주 임사 8년으로 했는데 이제 자동 말소가 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언제 말소돼요? 이거는 말소가 안 되죠. 왜냐면 빌라기 때문에 자동 말소가 안 돼요. 자동 말소니까 그 10년짜리잖아요. 아니요, 이게 준공고 임대사업자 8년이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8년인데. 네네. 그 언제 하신 건데요? 2017년도에 했습니다. 아, 그럼 8년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자동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가지고 갈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게 자진 말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진 말소? 자진 말소? 자진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져가면 계속 10년, 20년이고 계속 임대사업자를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년만 넘으면 이제 양도세 100% 감면 받으니까. 네네. 아, 이건 어쨌든 두 개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아, 네네. 여기는 뭐 재개발 좀 예정이 있는 거예요? 반포일동 쪽에? 반포일동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거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그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빌라 두 채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 예전에도 그 경부고속도 2017년도에 네. 아무래도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가 언젠간 지하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거 이제 바라보고 이제 반포에 두 개의 빌라 샀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 두 채 같은 경우에도 딱 경부고속도로에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샀었는데 네. 원래 그 이제 팔 생각 계획이 처음에 없었는데 나중에 자동 말소가 되는 바람에 이제 말소가 됐고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집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그다음 방배도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고.
되고 그다음에 네.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 두 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 말소가 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올해부터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자산 현재 제가 이제 은퇴를 내년 정도 할 계획이라 네네네. 이게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제가 이거를 계속 이제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 5, 근데 이게 그 8년짜리 하셨으면, 이거 기한 채우셨으면 이거는 그 중간은 안 되신 거 아시죠? 양도세 중간은 안 되세요. 네네. 예, 그러면 언제 팔아도 상관은 없으신데,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하신 게 양재동 우성 아파트 두 채 중에 뭐 한 채를 파신다는 계획이세요? 두 채 다 파실 근데 계획이세요? 만약에 현재 지금 제가 이제 그 방배 구역이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네. 이것만 해도 지금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더 강화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양재동에 있는 것을 이제 올해 지금 살 내놨는데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네. 내년에도 지금 하나를 정리를 좀 할까 싶거든요. 두 개 다. 네네. 그 양도세 네. 합산과세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예, 나눠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부는 제가 이제 다른 영업을 하다 아직 이제 은퇴하긴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정리를 해가지고 리밸런싱을 해서 이거를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 싶거든요, 이거를요. 네, 근데 이거 두 채 팔더라도 사시진 못해요. 기존 거 다 처분하지 않으면. 아, 그렇죠. 예, 토지거래허가 다 됐으니까. 예, 토지거래허가는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이제 처분 조건으로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두 채 팔고 이제 아파트 쪽보다는 이제 뭐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상업용 건물 뭐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상업용 건물 이제 그렇죠. 근데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이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양도세가 아니라 보유세 말씀하시는 거죠? 보유세. 이제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집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갑자기 이게 자동 말소가 돼가지고 이걸 지금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2입니다. 아 52인데 그럼 은퇴는 대략 언제쯤 하실? 사실은 계획은 내년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아 내년이요? 왜냐면 우선 이제 하고 있는 게 정리가 돼가지고 내년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다른 이제 일을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하시는 게 지금 별로 나이가 있어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별로 없으신 거죠? 그렇죠. 대부분 다 부동산으로 좀 묶여있고. 그럼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그냥 현실적으로 파실 수 있는 게 양재 우성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 두 채. 예, 두 채 그거를 뭐 연도 나눠서 파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주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하세요. 아, 그래요? 이거 혹시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 조그만 걸로 좀 바꿔놓을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토지거래가 핵심적은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맞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개발 빌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재개발 빌라. 토지거래허가를 제외한 재개발 빌라. 네, 그렇죠.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는 살 수 있으니까. 아, 빌라는 예외니까. 초기 재개발 같은 거 그런 거 말씀. 조그마한 거 말씀. 그거는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이제 반포에도 이제 재개발 2개가 있으니까 추가로 더 늘리시겠다. 네네네.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아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서 좀 약간 그래도 이제 노후 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또 언제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내년 이후에도 현금 흐름은 계속 나오실 예정이세요? 아, 그게 지금 이제 거의 안 나올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생각은, 이게 지금 갑자기 토지가 묶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생각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월세가 나오는 뭐 다가구를 사야 되나, 아니면 이걸 오피스텔 몇 개 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 본인의 취향이나 이제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실 것 같긴 해요. 오피스텔이든 뭐 미국 배당주가 됐든.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게 8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을 채웠으니 어차피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는 내년 5월 9일 이후에 파셔도 사실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상관없죠. 5월 9일 넘어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 상황 봐서 이제 정리하셔서 뭘 살지는 이제 그때 이제 상황 봐서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재개발 쪽은 이미 2개 있으시고 하니까 더 이상 늘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또 이제 소득이 끊긴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런 쪽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우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딱히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비조정 지역 아파트도 가능은 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비조정으로. 네, 근데 이제 취득세가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12%. 그쵸, 12.4. 네네네. 13.2%. 네. 14.2%니까. 그 취득세 이제 감안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월세를? 그렇죠. 월세나 뭐 이런 식으로 비조정 지역 아파트. 뭐 부산이나 이런 데는 뭐 사실 수 있잖아요. 부산이라든가. 부산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내년에는 서울 올라갈 계획이라서. 그러면 뭐 오피스텔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제 고가 오피스텔도 있으니까 대안이. 네네. 네, 그런 것도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니까 그럼 이거 뭐 앞으로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으신데요, 뭐. 감사합니다. 네네네. 선생님 실례지만 혹시 직업이 아직 조금만 자영업 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종소리가 들리길래. 종소리가 그러니까 종소리가 들렸네요. 네. 예. 종소리가 왜 들리지? 네? 그러게요. 옆에 학교가 있나? 그래서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학교에서 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를 잘 해놓으셨네요, 그래도. 잘하시네.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좀 어르신이지만 굉장히 딱 부러지게 아주 그냥 딱. 맞아요. 네,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야 고수들이 웬만한 전문가보다 낫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되면 재벌되는 거야. 되면 재벌이야 그냥 바로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 타고 다녀도 되는. 맞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주식 쪽도 하셔도 되고 그죠? 미국 배당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좀 맞아요. 22% 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 자산 읽어놨으면. 그렇죠. 미국 배당도 괜찮습니다. 또 재개발 사는 건 아닌 것 같긴 해. 내가 볼 때는. 너무 공격이라. 그렇죠. 좀 추적해서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어떨지 싶은데 뭐 본인의 의사죠 뭐. 그래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 그 한강벨트에 하나 갖고 있고 또 2023년도 1월 달쯤에 성동구 하나 또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 이제 두 채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현금 흐름이 막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성동구가 이제 2년 지나고 이제 3년째 접어드니까 나중에 뭐 보유세가 많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게 되면 정리해서 그 강남 쪽으로 이제 입주를 하자 이제 요렇게 이제 머리 구상을 짜고 있었는데 이제 토지에 지정되면서 이제 세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못 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는 이제 내년도 5월 9일인데 이제 5월 9일 이전에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물론 전월세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전세 월세를 뭐 문재인 때처럼 이게 버틸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다들 이제 어떤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감정 변화가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좀 두려웠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좀 대출도 좀 놨어요 미리. 뭐 많게는 아니고 이제 한 2년 정도는 버틸 정도로만 이제 받아놨는데 그 우리 최진군 대표님이나 이제 후리님 들은 이제 보통 이제 요 상황까지 이제 비슷한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마음가짐들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내년 2025년 5월 9일까지는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셔라가 제 공고사항이에요. 26년. 2026년 내년 5월이니까. 그러니까 공고사항.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유예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분을 그 전에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입자가 들어 있으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세입자랑 이제 이사비를 지원해 주어서라도 파시는 게 어떻겠냐가 이제 제 공고사항이에요. 공고사항.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그냥 뭐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저도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세입자가 동의 안 해줄 건 뭐 뻔한 뻔한 거라 이제 세입자가 이제 1년 7, 8개월 더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전세를 못 갈 거니까 또 이제 2023년도 초반이 또 쌌기 때문에 전세금도 좀 싸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나가실 게 뻔하기 때문에 뭐 아예 그 시도조차 뭐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죽을 때까지
저도 끝까지 가자, 이 정권 끝날 때까지는 뭐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될지 이제 문재인 때 간접 경험을 해봐. 그때는 이제 저도 다행스럽게 이제 임대사업자하고 네. 이제 전세금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네네. 뭐 저기 버틸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그 고난의 길을 앞으로 5년을 갈 생각을 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네. 뭐 다 비슷하실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가짐이나 이제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비슷한 분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현금 흐름은 지금 뭐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신 건가요? 뭐 어떤 상황이신지? 아, 예, 이제 저기 부모님이 어머님 제가 모시고 계신데 네. 어머님이 이게 치매가 점점 좀 심해지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또 이제 어머님이 그 이제 이주택자로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세금서부터 생활비 이제 병원비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압박이 이제 더 현금이 뭐 모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돼.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려움하고 이제 막 이런 게 그렇죠. 이제 뭐 투자는 당연히 오를 거라는 거 하는 거는 뭐 100% 확신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버티는 과정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뭐 아예 그냥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대출 받고 그냥 전세 세 올려서 뭐 버텨보자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과거에 그런 거를 겪고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더 가중되게 이제 그거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멘탈이 이게 막 이게 쉽게 막 그거 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못 봐가지고. 네.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이 고민하는 물건들이 어머니 명의로 돼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한 채는 완전히 제 명이고요. 어머님은 또 한 채, 저희 어머니도 두 채, 저도 두 채인데, 그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명의로 돼 있는 거 하나가 이제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거죠. 강남이. 그럼 이걸 지금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케어를? 네, 이제 제가 다 관리하고, 제가 세금 다 내고, 이제 뭐 생활비서부터 이제 어머니 병원비까지 이제 제가 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빡빡해요. 효자다, 효자.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어려운데 네. 저는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해주고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네, 하고 싶은 사람도 팔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네. 이제 발생하고 오히려 매물을 잠긴다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몸테크를 한다고 네. 좀 열악한 데 살고 있어요. 뭐 네네네. 자산은 많으신데. 예, 많은 거에 비해서 네. 정말 열악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이거에 지치기도 하고. 네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제 49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 일단은 저도 되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부터.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돈도 중요한데 내 시간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네, 이제 맞아요. 너무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냥 이거 뭐 어떤 어머니 거를 파시든 뭔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을 갚으시든 현금으로 만드시든. 네네네. 그 돈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100억 있으면 200억 벌고 200억 벌고 싶으면 400억 벌고 이게 다 사람 심리거든요. 끝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느 순간 잘라내야 돼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어머니가 가진 두 채 중에 한 채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단독인데.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예.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하려면 지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게 안 되시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 굉장히 저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어쨌든 한 번 사는 인생 나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는 게 제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저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 비슷하시네요. 네네. 결국 저도 결론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럼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다 보니까 네. 이제 비슷한 분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 최진권님이나 후랭이 TV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남들 이런 고민들이 다 있으실 거는 예상은 하지만 막상 이제 이런 매체로 접하게 되면은 막 좋아 보이고 나보다는 고민이 좀 나보다는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후레가 왜 웃냐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 지금 속이 썩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도 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불화하실 것도 없고. 네네.
아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이재명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이거 이악 물고 버텨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리라.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또 나이가 또 있으시니까 그렇죠. 또 공교롭게 또 최진구 대표님하고 나이가 또 비슷해요. 비슷해요. 거의 뭐 또래입니다. 맞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한다면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손에 쥐고 있는 걸 좀 살짝 내려놓고 다음에 맞습니다. 다시 죽더라도 그럼요. 그러니까요. 내려놔야지 또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되게 되게 공감은 돼요. 이제 왜 그러신지 공감은 되는데 확실히 후레인 TV는 전화가 확실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같은 동갑내기로서 네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요, 저도 고민 많아요. 후레인 저도 고민 많습니다. 고민. 이재용은 고민 없겠어요, 그죠? 다 고민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 전화 통화를 참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또 이게 고민이 있어요. 뒷단에서 또 그럼요. 고민이 이런저런 게 많으시고. 맞습니다. 저는 뭐 지금 난장판이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맞아요. 편안하게 촬영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너무 불화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자기 갈 길 가시면 됩니다.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